자, 그러면 자 이제 학생들 물론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뭐 어려워하는 게 과학기술 지문이나 경제 지문이기도 하지만 법 관련 지문도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어려워해요. 특히나 우리가 이 법 관련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법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게 이런 지문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뭡니까? 독자의 흥미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에서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그렇죠? 사례를 제시를 함으로써 그렇죠? 자,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그렇죠? 설명 대상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자, 일단 이것과 관련된 법률이 첫 번째가 민법 제5조의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바로 뭐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민법 제5조의 이야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이 보통 이런 걸 파악을 하게 되면은 되게 단순하게 마지막 부분만 봐요.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이걸 보면은 아마 처음에 딱 봤을 때, 미성년자가 이제 계약한 거는 법정 대리인의 그런 뭡니까? 그 재량에 의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사실 학생들한테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건 바로 그 앞부분이죠.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일단은 뭐다? 유용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이 바로 뭐다? 법정 대리인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일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이런 법지문에서는 잘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것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그렇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법률이 제시된 게 바로 민법 제5조의 내용이 제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에 따르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죠?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긴 내용이지만 이런 게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적어두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법적으로 얘기하는 미성년자의 기준이 바로 뭐다? 19세. 그치. 바로 여기서 19세 미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쵸. 바로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정의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바로 뭐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원칙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법 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뭐가 있다?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가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바로 뭐다?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의 의사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치. 바로 그런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 관련 지문을 볼 때는 각각의 이제 법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법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능력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학생들은 보통 마지막 부분만 신경을 쓰죠. 그치?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서 함정에 낚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미성년자의 그런 뭡니까? 법률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봅시다. 문제는 앞서는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다? 이걸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한다.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원상 회복의 그 의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하지만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지금 지워도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자, 계약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계약, 그쵸?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으로 회복을 한다는 의미죠. 알겠습니까? 자, 이럴 경우 첫 번째, 판매자는 어떻게? 당연히 원상 회복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미 받은 대금을 그렇죠.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매자는 뭡니까? 상품을 그렇죠. 중요한 건 사실 그대로 반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뭡니까? 상품을 사용한 경우는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죠. 바로 뭐다?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자, 다음 이제 법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 반환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예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뭐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는 그죠? 경우는 어떻게? 바로 뭐다?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생활 필수품이 뭐야? 뭐 칫솔이나 치약이나, 그렇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쌀이나 이런 것들, 휴지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뭐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뭡니까? 무조건 쓴 만큼 대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바로 뭐다?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일단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바로 뭐다? 구매한 상품을
미성년 소비자는 그냥 남은 걸 반환만 하고, 그쵸?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와. 악용하면 안 돼요. 그러다 잡혀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그쵸? 민법 제 141조의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쵸? 자, 민법 141조의 내용에 따라서는 바로 뭐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즉 바로 뭐다?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밑에 설명에 따르면 뭐에만 해당한다? 바로 생활 그렇죠. 필수품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것은 그렇죠. 그것이 있든 없든 사실 이익되는 게 별로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의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그렇죠. 자, 상품이 생활 필수품의 경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사용한 만큼의 대금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뭐야? 바로 뭐다?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현존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렇죠? 자,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는 그렇죠? 바로 뭐다? 사용한 만큼의 대금 반환이 불필요하다.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상품만, 남은 상품이겠죠. 상품만 반환하고 대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말은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이제 추론식의 문제거든요. 알겠죠? 추론식으로 해보면 바로 뭐다?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추론식 읽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방금 얘기했듯이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악용하면 잡혀간다고 했잖아, 그렇지? 바로 그 이런 법을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뭐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에 배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다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어떻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 배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왜? 이거는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속인 행위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법률이 바뀐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 미성년자가 이제 뭡니까? 신분증이나 이런 걸 위조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 같은 걸 사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업자를 처벌을 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미성년자가 이게 적극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뭡니까?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한 두 번째, 그쵸? 두 번째.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바로 뭐다?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달성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달성하지 내가 이때까지 우리가 다 확답을 주시오 했는데 그때까지 확답을 안 줬어.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하게 완전히 성립을 해버린다. 즉 뭡니까? 암묵적 동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아예 먼저 계약을 뭡니까?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죠?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면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대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미 내가 상품을 판매할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계약을 했다면은 바로 뭡니까?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계약을 딱 했는데 처음에는 그 뭡니까? 몰랐는데 생각을 안 했는데 나 차 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거야.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 계약 없던 걸로 할까 하고 내가 먼저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미 나 미성년자인데 이거 계약할래요 해가지고 계약하게 된 경우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임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쵸? 네 번째는 바로 뭐다? 그쵸? 자, 판매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바로 취소권 행사 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이거 난 취소할 거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그렇지? 자, 그 다음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요게 근데 이제 문제로 나왔었잖아. 그치? 네. 기간 내 법정 대리인이 이미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그렇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암묵적 동의로 보는 것이고 계약이 이 이후에 확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확답을 하겠다고 보내도 되는 것이고 아예 그냥 안 보내도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쵸? 바로 뭐다? 그쵸?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 전까지, 그렇죠?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단, 요거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단, 그쵸? 계약 당시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미리 알았다면 철회권 행사 불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됐죠? 됐어요. 다 적었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제일 간단한 거죠. 그렇죠? 마지막은 이제 간단하게 예외적으로, 그렇죠? 바로, 자, 미성년의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그렇죠. 바로 뭐다? 대중교통의 이용은 아무리 법정 대리인이 반대한다고 해도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뭡니까? 법정 대리인의 뭡니까?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아무리 반대해도 임의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것만 딱 주의하니까 별거 없죠, 사실 내용은. 진짜로. 그치? 근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분석을 못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함정을 바르볼 부분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대로 판단하면은 솔직히 지문 자체가 정말 쉬운,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지문. 그치? 지진파와 내진 설계 과학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와, 왜? 지진. 이거는 괜찮지 않았어? 그나마요. 그쵸?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자, 여기서도 지금 지진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죠. 내용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바로 뭐라고 한다? 지진파라고 한다. 지진파는 바로 뭐다?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지진파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와 S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P파와 S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먼저 P파는 그렇죠? 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라는 거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의 특징은 바로 뭐다?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하는 게 P파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P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약 6에서 8km이지만, 그렇지? 자, 진폭은 작아서 지진 피해는 비교적 작은 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S파는 이제 피해는 여기 S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바로 뭐다?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파 속도는 초속 오히려 약 3에서 4km로 P파보다 느리라는 거죠. 네. 알겠죠? 하지만 바로 뭐다?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P파와 S파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C다. PSC는 바로 뭐다? 바로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보면은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사실은 P파와 S파를 나누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고,
다음 지진파는 바로 뭐다?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파동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을 지진파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표로 구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P파, S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P파는 첫 번째 바로 뭐다? 그죠?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무엇과 같다? 이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동일한 게 바로 P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S파는 어떻다? 얘는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그렇죠. 수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속도는 초속 6에서 8. 그렇죠. 약 6에서 8km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 그렇죠. 관측소에 그렇죠. 가장 먼저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S파의 속도는 초속 약 3에서 4km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P파는 세 번째, 진폭이 작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피해도 작은 편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S파는 어떻게? 진폭이 비교적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도 증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그렇죠? PSC는 좀 이따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P파와 S파를 먼저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알겠죠? 알겠지?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할 수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하듯이 이렇게 밑줄과 물결로 구분해 놓으면 굉장히 구분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렇지? 네. 자, 봅시다.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P파는 어떤 매질을 통과한다?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지만, 그렇죠? 반면에 S파는 어떻다? 그렇죠? 고체만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파의 특징이 바로 뭐다?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염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또 반면에 P파는 바로 뭐다? 멘틀과 외핵, 내핵과 내핵이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내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발생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 P파 역시 뭡니까? 역시 암염대가 생긴다. 이런 점은 P파와 S파의 공통점인데 암염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차이도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으면 느려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네 번째. 자, 매질은 그쵸? 피파는 바로 뭐다?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에스파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매질은 고체만 통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지만 이제 이 고체만 통과하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그렇죠? 액체 상태인 외핵은 통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떻게 암용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피파는 모든 걸 통과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쵸? 뭡니까? 매질의 상태가 다르거나, 그쵸?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암용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네. 정말로? 네. 다 적었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표는 끝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대신에 밑에다가 하나 더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표 밑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P파와 S파 모두 암용대가 발생하지만 발생 원인은 다르다는 건 꼭 알아둬야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다? 아까 정리 안 했던 바로 PSC. 그렇지? PSC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관측소의 P파와 S파가 도착하는 시간차를 PSC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PSC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얘는 진원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바로 뭐다? PSC 활용으로 다른 지역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방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진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먼저 P파와 S파가 도착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P파와 S파의 속도를 따졌을 때 피해가 큰 S파가 속도가 훨씬 늦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뭐야? 아직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곳에는 미리 경보를 발령해가지고 사람들을 대피해서 최소한 인명 피해라도 없도록 만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편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건 내진 설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의 세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도 세 개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내진 구조는 바로 뭐다?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관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걸 내진 구조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진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진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를 해서 그렇죠?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인 것이라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단점? 그렇죠. 내진 구조의 단점 혹은 뭐 한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에 비해 재진 구조는 자, 두 번째는 재진 구조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네. 왜 다 주고 가? 컨디션 너무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냉방 밑에다. 자, 그래서 재진 구조는 바로 뭐다?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를 재진 구조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철제빙과 같은 장치로 건물의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하여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죠?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내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진 구조보다는 재진 구조가 훨씬 더 좀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내진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걸 내진 설계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진 구조. 내진 구조는 바로 뭐다?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내진 구조는 그냥 아예 단단하게 처음부터 지어버리는 걸 내진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진 구조의 방식은 바로 뭐다? 내진벽 등 졸라 튼튼하게 만들어서 부자재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벽을 뭐 이중으로 설치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내구성을 높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계는 바로 뭐다? 혹은 뭐 문제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지진 발생 시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 발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한 번 딱 펴떴는데 그때 무너지진 않았어. 근데 막 금이 가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약해지면은 다음번 지진이 오면은 바로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재진 구조죠. 병원 가서 약 먹으세요. 시험 때 그러면 머리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알겠습니까? 자, 재진 구조는 바로 재진 장치가 그렇죠.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면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반대로 밀죠. 그렇죠.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로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이 재진 구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철제, 빔등, 그렇죠. 철제 빔등 재진 장치를 건물에 부착. 그렇죠. 재진 장치를 보강해서 건물 전체를 보호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내진 구조에 비해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도 합시다. 앞선 두 구조가 건물이 지진력을 버티는데 초점을 두었다면은, 그렇죠? 지금 요 두 개, 내진 구조랑 재진 구조는 둘 다 뭡니까? 건물에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얘네들은 바로 뭐다? 그렇죠? 지진력을 버티는 초점을 맞춘 방식이라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런데 반면에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그렇죠? 자, 바로 건물에 전달되는 이거는 이제 넓은 물결로 합시다.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면진 구조는 바로 뭐다?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서 충격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그러면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게 아까 내진 구조랑 재진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바로 뭐다?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를 해서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서스펜션. 그렇지. 자전거를 보면 안장에 보면은 스프링이 달려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뭡니까? 땅이 울퉁불퉁 하더라도 그 울퉁불퉁한 충격을 최대한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땅이 흔들려도 중간에 이제 바로 뭐야? 고무 스프링이랑 댐퍼, 베어링 등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만큼 흔들려도 건물한테는 요만큼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렇죠? 바로 면진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진 구조는 바로 뭐다?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면진 구조는 바로 뭐다?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키는데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 다음 댐퍼, 다음 베어링 등을 설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다?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 바로 면진 구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진동이 오더라도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면진 구조고, 그 다음이 재진 구조, 가장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바로 그 뭡니까?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렇죠. 내진 구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효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제일 큰데 당연히 이거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비싸고 그렇지, 비싸고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시험 봄이 이제 다 끝났죠? 그렇죠? 그럼 채식에 날려야 되는데 그거 안 했는데 그거 안 했었나? 했나? 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그치. 죄송합니다. 다 했잖아. 그지? 범위는 다 끝났어요. 알겠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한 거랑 이런 것들 복습 좀 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마무리 합시다. 알겠죠?